나와 함께 있어준다면 너를 위해 성을 지어줄게 라는 말은 듣기만 해도 로맨틱하고 꿈같은 울림이 있는 말이죠. 하지만 그런 달콤한 말을 믿었다가 현실과 마주한 순간 씁쓸한 실망을 맛본 여성은 대체 얼마나 많았을까요? 만약 그 사랑스럽고 연약한 존재들이 중세성에서의 삶이 얼마나 가혹했는지를 미리 알고 있었다면 인생의 냉혹함에 조금 더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차라리 소박한 농가의 오두막을 선택했을지도 모르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사실 중세의 성은 로맨틱한 은신처도 편안히 쉬는 안식처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수많은 무자비한 적들로부터 몸을 지키기 위해 세워진 철저한 방어용 요새였던 것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나무로 뒤덮인 바위산 위에 아름답게 서 있는 성벽과 탑을 멀리서 바라볼 기회는 있어도 그 좋았던 옛날에 그곳에서의 삶이 실제로 얼마나 혹독했는지를 거의 의식하지 못한 채 지나치곤 하죠. 토픽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자, 함께 그 시대가 정말로 그렇게까지 좋았던 시절이었는지, 그리고 성에서의 생활이 실제로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하나씩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성은 왜 세워지기 시작했을까? 원래 성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이유는 결코 풍요로운 삶을 과시하기 위해서도 아니었고 아름다움을 추구한 결과도 아니었습니다. 유럽에서 성이 대량으로 건설되기 시작한 것은 서로마 제국의 붕괴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명목상 로마가 멸망한 해는 476년이지만 그 후에도 한동안은 도로망과 군대, 도시, 행정제도가 계속해서 기능하고 있었죠. 하지만 그로부터 몇 세기가 흐른 뒤 중앙집권적인 권력이 완전히 사라지고 나서야 유럽은 봉건적으로 분열된 시대에 본격적으로 접어들게 됩니다. 도시는 점점 쇠퇴했고 길은 황폐해졌으며 습격과 약탈은 일상적인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래된 도시 성벽만으로는 더 이상 모든 사람들을 끝까지 지켜낼 수 없게 되었던 것이죠. 끊임없이 반복되는 습격으로부터 자신의 땅과 백성들을 지키기 위해 지방의 영주들은 사병을 조직하고 성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성은 거주 공간이면서 동시에 군사 거점이었고 물자를 보관하는 창고이자 재판이 이루어지는 법정이었으며 무엇보다도 권력의 상징이었습니다. 황금시대에서 쇠퇴로. 초기의 성은 목조로 지어졌고 흙으로 쌓은 토루와 목책, 해자 같은 방어시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성들은 비교적 짧은 기간 안에 건설되었고 빠르면 불과 몇 주 만에 완성되는 경우도 있었죠. 하지만 목재는 불에 너무 잘 타고 쉽게 썩으며 포위전에도 그다지 오래 버티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11세기에 들어서면서 유럽은 말 그대로 도래 시대라고 불러도 될 만큼 본격적인 석성 건설 시기에 접어들게 되죠. 11세기부터 13세기까지는 그야말로 성의 황금 시대였습니다. 추정에 따르면 이 시기에 유럽에서 지어진 성의 수는 무려 4만에서 6만 개에 달한다고 하죠. 그중 대부분은 작은 지방 영주들이 세운 방어용 요새로 규모도 20명에서 50명 정도가 생활할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100명에서 200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중간 규모의 성은 훨씬 더 적었죠. 그리고 상시 300명에서 500명 정도가 거주하는 왕족과 귀족들의 성은 정말 손에 꼽을 정도로 극히 드물었습니다. 물론 이런 수치는 모두 평화로운 시기를 기준으로 한 이야기죠. 전쟁이 벌어지거나 적의 침공이 예상되면 사람들은 성 안으로 몰려들었고 그곳은 마치 거대한 개미집처럼 수천 명이 뒤엉키는 극심한 혼잡 상태로 변해버렸습니다. 하지만 이 성의 황금 시대도 약 3세기 정도에 불과했고 생각만큼 길게 이어지지는 못했습니다. 15세기에 들어서면서 성은 견고한 방어시설로서의 역할을 점차 잃어가기 시작하죠. 그 결정타를 날린 것은 계속 진화하던 대포였고 그 결과 아무리 강력한 성벽이라 해도 이제는 손쉽게 파괴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6세기에서 17세기에 이르자 성은 점점 군사적 역할을 잃고 궁전이나 행정의 중심지로 모습을 바꾸어 갔으며 18세기에 들어서는 방어시설로서의 기능이 완전히 시대에 뒤처진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건축이 삶을 결정했다. 성의 건축 양식은 사람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데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구조였습니다. 현대의 우리는 성벽 위에 올라섰을 때 펼쳐지는 광경을 보고 감탄하곤 하지만 애초에 성은 자연을 감상하기 위해 세운 것이 아니라 적이 접근하는 것을 최대한 빨리 알아차리고
포위 공격에도 가능한 한 오래 버티기 위해 건설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높은 성벽과 해자, 튼튼한 성문은 물론이고 안쪽의 중정과 깊은 우물에 이르기까지 성을 이루는 모든 요소가 그 목적을 위해 치밀하게 설계되어 있었죠. 성의 형태는 원형이나 사각형이 많은 편이었고 중심에는 주탑, 즉 돈존이 우뚝 솟아 있었으며 그 주변을 중정과 이를 둘러싼 건물들이 감싸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돈존은 말 그대로 성 안의 성이라 불릴 만한 존재였죠. 다른 탑들과 달리 돈존은 종종 다른 방어시설과 분리되듯 떨어진 위치에 배치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곳은 성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있어 마지막까지 버텨야 하는 최후의 보루였던 것입니다. 설령 성의 대부분이 적에게 점령당하더라도 돈존에 틀어박힌 병사들은 계속 저항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식량 창고와 무기고 그리고 전용 우물까지 갖추어져 있었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성 안의 거주 공간이 결코 쾌적했다고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두꺼운 석벽, 좁은 복도, 가파른 나선형 계단, 그리고 가느다란 틈처럼 난 창문들, 이런 요소들이 사람 마음을 밝게 만들어줄 리는 없었고 아늑함과는 거리가 먼 공간이었으며 실내에는 늘 습기와 차가운 공기가 가득 퍼져 있었습니다. 물론 이런 불쾌한 환경은 주민들이 일부러 좋아서 만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창문이 작고 개수도 적었던 이유는 순전히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했기 때문이며 창이 크게 뚫리면 방어력이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맑게 갠 대낮에도 성 안은 늘 어두컴컴했고 음침한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당시에는 유리가 너무 비싼 물건이었기 때문에 기름을 스며들게 한 천이나 소의 방광으로 대신하기도 했고 혹은 그냥 나무 덧문으로 막아버리는 경우도 전혀 드물지 않았습니다. 조명은 주로 촛불과 횃불, 그리고 기름 램프 같은 것들로 해결했죠. 하지만 그것들조차도 매우 아껴 쓰는 편이었는데 밀랍이나 기름 자체가 워낙 값비싼 물건이었기 때문입니다. 성 내부. 당연히 성에 사는 사람들, 특히 성주는 자신들에게 유일한 거처이자 피난처이기도 한 이 성의 혹독함을 조금이라도 덜어내기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갖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성에서의 생활에서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추위였고 실내를 따뜻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언제나 끊임없이 찾아야 했죠. 하지만 그것은 극도로 어려운 과제였고 완전한 해결과는 거리가 먼 일이었습니다. 돌로 지어진 넓은 성 내부는 열을 거의 붙잡아둘 수 없었기 때문이죠. 주된 열원은 벽난로였지만 그 따뜻함이 닿는 범위는 방의 극히 일부에 불과했습니다. 벽난로가 설치되어 있던 곳은 주로 성의 대연회장이었습니다. 그곳에서는 연회가 열리고 군사 문제나 영지 운영을 논의하는 회의가 진행되었으며 떠돌이 예인들이 공연을 펼치기도 했고 종교의식은 물론 결혼식과 장례식까지 치러졌습니다. 말하자면 중세사회의 삶 대부분이 이루어졌던 이 중심 대연회장에서는 정말 온갖 일들이 결정되고 처리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침실까지는 벽난로의 온기가 제대로 닿지 않았고 장작도 늘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침실에는 보통 난방이라는 것이 아예 존재하지 않았죠. 봉건 귀족 여성들을 위해서는 아침이 되면 세수물로 쓸 물을 대야와 물주전자에 담아 따뜻하게 데워두곤 했습니다. 반면 남성들은 더 인내심이 강했기 때문에 추운 계절에는 아침에 세수하려면 물그릇 위에 얇게 언 얼음을 깨야 하는 경우도 있었죠. 그래도 신분이 낮은 거주자들에게는 애초에 개인 침실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요리사는 조리용 큰 가마솥 옆에서 잠을 잤고 마구간 관리인은 마구간에서 지냈으며 기사들과 하인들, 시종과 수행원, 그리고 종자들은 중앙 대연회장의 바닥이나 인접한 회랑에서 먹고 자며 생활했습니다. 차가운 돌바닥에는 짚을 깔았고 그것은 정기적으로 새것으로 갈아주었습니다. 성 내부에서 특히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벽 장식이었습니다. 벽에는 테피스트리나 두꺼운 천, 그리고 카펫이 걸려 있었습니다. 이런 벽걸이 장식과 카펫은 단순한 장식품이 아니라 동시에 보온 효과도 있었고 아주 조금이나마 생활 공간을 더 아늑하게 만들어 주었으며 나아가 성주의 위신을 과시하는 수단이기도 했습니다. 장식이 화려하고 그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성주의 지위가 얼마나 높은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따뜻함은 언제나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영주의 가족들조차 옷을 두껍게 껴입은 채로 잠들었고 겨울에는 여러 겹의 담요와 모피에 몸을 파묻듯 감싸야 했죠. 영주 부부나 가까운 친족들이 사용하는 침대에는 캐노피, 즉 천장이 달린 침대 구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것은 따뜻한 공기를 잡아두는 동시에 어느 정도의 사생활을 보장해 주었고 여기저기에 숨어있는 빈대 같은 해충으로부터 몸을 보호하는 역할도 했습니다. 성에서 살아가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런 캐노피는커녕 침대나 잠자리 자체가 이미 사치품에 가까운 것이었습니다. 추운 밤에 두꺼운 옷도 입지 않은 채 잠을 잔다는 건 애초에 말도 안 되는 일이었던 것이죠. 위생과 청결. 중세의 성에서 위생 상태는 현대의 도시 생활자들이 떠올리는 이미지와는 한참 거리가 먼 것이었습니다. 물론 지금으로부터 100년도 채 되지 않은 시기의 농촌 생활을 떠올려 봐도 그곳의 위생 상태 역시 결코 이상적이라고 할 수는 없었지만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텃밭 한쪽에 나무로 만든 작은 오두막을 세우고 그 바닥에 구멍만 뚫어놓은 화장실이 농민들에게는 아주 당연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니 중세의 성에 하수도 시설 같은 것이 없었고 대신 가르데로브라고 불리는 간이 화장실을 사용했다고 해도 그다지 놀랄 일은 아닙니다. 가르데로브란 성벽 밖으로 튀어나온 구조물로 구멍을 통해 배설물을 아래로 떨어뜨리도록 만들어진 시설이었습니다. 운이 좋으면 배설물은 해자나 전용 구덩이로 떨어졌지만 그렇지 않으면 중력에 의해 그대로 성벽을 타고 흘러내려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상상해보세요. 특히 여름철에는 성 안에 어떤 냄새가 가득 퍼져 있었을지 말입니다. 목욕은 신분이 높은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매우 드문 일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중세 사람들은 아예 목욕을 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건 확실히 과장된 표현이겠죠. 영주와 그의 아내 그리고 가족들은 때때로 욕조에 몸을 담그기도 했습니다. 다만 그것은 굉장히 번거로운 일이었고 많은 양의 물을 데운 뒤 침실이 있는 2층까지 직접 옮겨야 했습니다. 때로는 대연회장 한가운데에 욕조를 놓고 가림막도 없이 그대로 목욕을 했던 경우조차 있었다고 하네요. 군사 원정에 나설 때는 훨씬 더 단순했는데 영주는 마차에 자신의 전용 나무 대야를 실어 끌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나무 대야라고 말해버리면 그 목욕시설이 얼마나 훌륭했는지를 오히려 과소평가하게 될지도 모르겠네요. 실제로 그 목재 욕조는 사치품에 가까운 물건이었고 굴이나 청동으로 만든 장식 금구가 달려있었으며 정교한 조각 장식까지 새겨져 있었죠. 일반 서민들은 물론 기사들조차도 손이나 얼굴 정도만 씻는 것이 보통이었고 몸을 씻는 것은 가끔씩만 하는 대신 특별한 허브나 향유, 향수를 사용해 그 부족함을 메우곤 했습니다. 물과 식사. 어느 성에서든 안정적인 물 공급원을 확보하는 것은 극도로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성을 포위하는 전투는 몇 달씩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고 그 기간을 물 없이 버틴다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물을 확보하기 위해 매우 깊은 우물을 파기도 했고 물은 통이나 물주전자, 커다란 물통에 저장해 두었죠. 물의 양과 청결 상태가 전쟁 전체의 승패를 좌우해버리는 일조차 있었던 것입니다. 중세의 역사 기록에는 성 안에서 깨끗한 물이 부족해 전염병이 퍼지고 결국 수비대가 항복할 수밖에 없었던 사례가 수없이 남아있습니다. 포위전에 대비해 막대한 식량을 비축해 두어야 했던 것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애초에 평화로운 시기라고 해도 수십 명, 때로는 100명 단위의 식사를 준비하는 일은 결코 쉬운 작업이 아니었습니다. 화재를 막기 위해 화덕과 거대한 솥을 갖춘 주방은 다른 건물과 떨어진 곳에 따로 마련해 두었습니다. 요리사들은 교대로 솥 옆에서 먹고 자며 지냈습니다. 일반 서민들의 식사는 정말 소박해서 주로 빵이나 죽, 그리고 수프 같은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물론 성 안의 귀족들은 그보다 훨씬 더 풍족하게 식사를 했습니다. 소고기, 돼지고기, 양고기, 닭고기, 그리고 사냥으로 얻은 짐승고기까지 다양한 고기 요리가 식탁 위에 올라왔죠. 교회 달력에는 단식일이 매우 많았고 그런 날에는 고기 대신 생선이 제공되었습니다. 다만 성주라고 해도 고기나 생선을 매일같이 먹었던 것은 아니었다는 점도 함께 덧붙여두겠습니다. 귀족, 하인, 그리고 수비대의 생활. 성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제한된 공간 안에서 서로 긴밀하게 얽혀있는 하나로 떼어놓을 수 없는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도 성 안 사회의 각 계층마다 생활 방식에는 분명한 차이가 존재했고요. 영주와 귀족들은 군사 계획을 세우고 성의 운영을 지휘했습니다. 성의 대연회장에 놓인 긴 테이블에서 회의를 열고 영지를 관리하며 손님을 맞이하고 배웅하는 일에 많은 시간을 쏟았던 것이죠. 하지만 매일의 행정 업무 외에도 그들에게는 다양한 오락이 존재했습니다. 그것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었는데 성 안에서 즐기는 문화적 행사와 성 밖에서 이루어지는 사냥이었습니다.
사냥의 즐거움에 대해서는 또 다른 이야기로 하고, 문화적인 오락은 성에서의 삶 속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요. 연회에는 성에 사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참여했습니다. 술이 넉넉하게 제공되는 가운데 연회장에서는 음유 시인과 광대, 그리고 떠돌이 극단이 공연을 펼치며 흥을 돋웠습니다. 그리고 연회와 함께 혹은 그 자리에서 바로 중요한 세속 행사나 종교 행사도 치러졌고, 귀한 손님들을 접대하는 일도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일부 상류층을 위해서는 연회 외에도 노래를 부르거나 악기를 연주하고 보드게임을 즐기며 심지어 중세 이야기들을 낭독하는 오락까지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인들에게 그런 귀족들의 오락은 애초에 전혀 상관없는 세계의 일이었습니다. 사실 그들에게는 즐길 시간 자체가 없었죠. 하인들의 하루는 길었고 육체적으로도 극도로 힘든 생활이었습니다. 식사를 준비하는 일부터 장작을 패고 물을 나르고 빨래를 하며 귀족들의 시중을 드는 것은 물론 가축과 새를 돌보고 말까지 관리하는 등 하인들은 사실상 모든 일을 떠맡아야 했죠. 특히 겨울철의 노동은 말 그대로 극한에 가까울 정도로 가혹했습니다. 수비대는 평상시에도 해야 할 임무가 매우 많았습니다. 기사와 병사들은 탑과 성벽, 성문을 지키기 위해 낮과 밤을 교대로 보초를 섰고 성 주변을 감시하며 영지의 경비와 방어를 담당했습니다. 검술과 궁술, 승마 같은 훈련도 항상 이어졌습니다. 현대식으로 말하자면 말 그대로 직업 군인을 양성하는 체계가 운영되고 있었던 셈이죠. 그래서 체력이 좋고 영리해 보이는 소년들이 대략 7살 무렵부터 선발되어 14살이 될 때까지 기사 밑에서 시종, 즉 소년수행원으로 봉사했습니다. 그리고 14살이 되면 장래가 기대되는 소년들은 종자, 즉 스콰이어가 되어 당시 필요했던 전투기술을 조금씩 몸에 익혀나갔습니다. 종자에게 있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은 기사로 임명되는 서임식이었습니다. 의식이 열리기 전 젊은이는 기도를 올리고 단식을 하며 죄를 고백해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의식의 자리에서 상징적인 복장을 갖춰 입은 종자가 무릎을 꿇으면 기사가 그의 어깨에 검을 가볍게 얹어 공식적으로 기사라는 칭호를 내려주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성에서의 생활은 결코 편안하다고 할 수 없었고 추위와 어둠, 습기 속에서 늘 지내야 했으며 힘겨운 육체 노동이 당연하게 따라붙었습니다. 게다가 언제나 적의 습격 위험이 존재했고 그에 대비해 성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생활 환경이 아무리 가혹했다고 해도 최소 5세기 동안 성이 권력과 안전, 그리고 사회적 지위의 상징으로 존재해왔다는 사실까지 부정할 수는 없겠네요. 어쩌면 다른 선택지는 오히려 더 끔찍했을지도 모르지 않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친구들과도 공유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